팔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남들이 좋다 그랬으면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누군가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에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는데 손실이 크게 났다. 여기서 따라가시는 것들은 진짜 위험해요. 반도체에 대해 10년 투자할 건데요 라고 하면 전 말릴 거예요. 근데 10년 투자할 거라고 한다면 해보세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수익률이 제가 보던 연평균으로 S&P보다는 더 잘 나올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의 신영일입니다. 자, 8월의 코스피 여전히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장우진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7월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8월은 조금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으니까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20%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30-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50% 100% 수익 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만족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100% 올라봤자 아직도 난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서 만족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숨통을 트이는 8월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도 이제 절반 이상 지났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ADR 지표를 좀 보고 있거든요. 하락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이 얼마만큼 되냐가 ADR 지표인데 그러니까 그게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클수록 과매수 구간인 거죠. 우리가 6월에 고점이 6월 19일이었거든요. 그 전에 직전 고점이 한 6월 초 정도였는데 그때 ADR 지표가 진짜 의외로 40대였습니다. 48, 44. 이 48, 44면 금융위기 때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수는 거의 고점이었어요. 9,000대가 넘어가서. 근데 쏠림이 지나치게 심했던 거죠. 반도체로의 쏠림이 지나치게 심하면서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ADR 지표가 낮아졌다. 반도체만 갔다라는 거였고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별로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ADR 지표가 코스피 기준 130을 찍었고 코스닥도 124를 찍었습니다. 100이 기준인데 근데 보통 120을 넘으면 과매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무슨 과매수냐. 근데 그게 오히려 지수가 내려오면서 ADR 지표가 점점 좀 올라갔어요. 반도체 중심으로 크게 또 빠지면서 반도체보다 먼저 빠진 기업들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ADR 반등이 조금 있었다. 반대로 생각하면 ADR이 과매수권에 왔기 때문에 반등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매가 다시 멈추고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갈 수도 있다. 또는 지수 자체가 약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현금을 갖춰두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수익이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요? 근데 그건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손실 정도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성향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손절이라고 한다면 뭐 10에서 15% 이내 다를 파는 건 아니고 일부라도 줄여보면서 대응 여력을 좀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50% 60% 이상 손실이 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대응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애초에 대응을 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지금 팟이라고 한들 빠졌을 때 대응을 해서 살 수 있냐? 그게 어렵죠. 그럼 그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반등이 U자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두려워서 매수 못한 상태에서 여기보다 올라가 버리면 매도의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매도해봤자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매도하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죠. 설사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 그때 손절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누군가 얘기를 듣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듣고 내가 여기에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는데 손실이 크게 났다. 그건 기계적으로라도 일단 10% 20%라도 줄여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걸 점검해 보냐면 내가 이걸 다시 사고 싶을까? 그 상태에서 단 한 주라도 줄여본 상태에서 다시 이걸 내가 살까라고 고민한다 그러면 주저하잖아요. 그럼 비중을 좀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시 사고 싶은데 충분히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비중을 들고 가보는 거죠. 그만큼 그 회사 자신이 있고 산업을 잘 이해하고 좋게 보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7월에 정말 변동성에 질렸다 하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게 뭐 신용매매하고 레버리지 그거잖아요. 근데 레버리지가 대책 나온 다음에 거의 뭐 한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컸던 것들은 이미 줄어들었죠. 사이드카 걸리는 것들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됐고 레버리지 ETF로 인한 영향도 많이 축소가 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폴드 아시안브리너 그분이 투자했던 것들을 레버리지 공격적으로 썼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됐거든요. 그 청산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깨끗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레버리지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면 변동성은 축소된 게 맞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7월만큼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있다.
있다. 만약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또 여기서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심리가 또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레버리지를 강하게 베팅하고 이런 수요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진다 그러면 자산에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 충격이 벌어졌을 때 매도는 우리가 7월에 봤던 것보다 더 강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7월에 한번 망가졌는데 반등이 나서 안정적으로 봤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혹시나 이걸 또 경험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완전히 안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전쟁이 좀 빨리 끝나줘야 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우리가 변동성이 되는 것들이 제한될 수 있을 텐데 그 변수라는 게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성, 사람들이 공포 심리도 더 자극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죠. 그럼 뭐 굉장히 희망 섞인 얘기인데 전쟁 빨리 끝나고 빨리 안정이 되면 전고점 9,000픽 그런 거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흠집은 났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에 대한 신화는 약간의 흠집이 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20-30% 내에서 그래도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정말 괜찮다고 볼 텐데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전반에 대한 흠집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 흠집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건 반도체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 AI 캐펙스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였고 제가 우려했던 건 이거는 프라이스의 사이클, 가격의 사이클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가격이 빠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가격은 비싸다거든요. 최태원 회장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샌디스크도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이제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0%인데 그러면 캐펙스를 감안할 때 가격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이제 이걸 우려하는 거죠. 가격이 대체 얼마까지 빠지는 거지? 수요는 좋다고 하지만 공급량 늘어나면서 가격이 빠지긴 빠질 텐데 그러면 물량 증가하는 것과 가격이 빠지는 것들을 같이 감안해 보겠죠. 근데 지금 2030년까지 캐펙을 2배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반이 빠져요. 지금 가격이 한 5배 이상 올랐으니까 반이 빠져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반이 빠지면 실적은 꺾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왜? 가격 반 꺾이고 물량 2배가 되면 매출은 똑같은데 비용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꺾입니다. 캐펙스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꺾이는 거잖아요. 2030년까지 봤을 때.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PER 높여주면서 우리가 베팅하자, 가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게 되냐라고 보면 이게 물음표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달릴 수 있냐는 조금 애매하다, 걱정된다. 단 여기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가 빨리 들어간다고 하면 전고점 트라이 할 수 있다.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겠네요. 어렵죠. 적어도 이 흠집이 난 상태에서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좀 갖고 계신다 그러면 리밸런싱에 대한 전략을 갖는 거니까 아마 대응하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같은 시장에서 이익을 본 사람하고 손실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 방식에 결정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투자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음의 차이죠. 마음의 차이인가요? 네. 투자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 마음의 차이인데 투자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 시장은 안 된다는 편견을 일단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미국은 글로벌을 선도하는 빅테크 그리고 B2C 기업들이 많아요. B2C가 많다는 건 뭐냐면 매출이 스노우볼 이펙트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죠. 제조업이 많다는 건 당연히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거고 여기다 수출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럼 결국 키워드는 뭐냐? 변동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동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뭐라고 생각하죠? 국장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좋을 때 야, 포모가 왔어. 이렇게 올라버렸어라고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 시장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변동성을 이용하면 한국 시장에서 수익은 훨씬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가 적자가 난다고 하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들어가면 성과가 어떨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은 큰 수익을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용기가 있고 시장 성향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 손실을 본 분들은 언제 투자하냐?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투자하는 거죠. 남들이 좀 벌었을 때. 그렇죠. 예. 다 열광하고 좋다라고 할 때. 근데 다 열광하고 좋다고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더 살 사람이 없어. 아, 받아줄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아, 결국은 수급이 문제인데 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 상황이 우리 6월에 발생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투자 방식이라기보다는 마음을 결국 다스리고 투자 시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보는 게 낫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시장만 보고 가도 됩니다. 개별 종목에 저는 오히려 안 매였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는 개별 종목에서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 40% 50% 손실이 나버리면 복구가 어려워요. 근데 시장에서는 복구가 가능하고 대응을 하면 손실도 그만큼 폭이 줄어드니까 시장을 보고 전체 시장의 판도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 흔히 뭐 손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 전략이라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거죠? 유효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늘 유효합니다. 특히나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적립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내려갈수록 예를 들어 1,000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뭐 5% 빠지면 2,000원.
그다음에 5%또 빠지면 뭐 3,000원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고 올라가면 반대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기본으로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수익이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들은 긍정적이고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을 예상을 못합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시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 매도를 해버리면 다시 포모에 빠집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서 매수를 해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사상 가장 큰 지성이라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뉴턴이잖아요. 예. 근데 뉴턴 분도 포모에 시달려서 잘 팔았다가 남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다시 타가지고 자산의 3분의 1을 날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포모를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모두 유효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의 원칙을 정해둔 상태에서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심리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들어와도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가요? 리밸런싱 원칙을 정해두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것들을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 뭐 5배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비중을 30%를 채우고 싶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5배 올라버리면 비중에서 뭐 60% 이렇게 올라가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올라가는 와중에 비중을 좀 줄이면 됩니다. 우리 연초에 기억나세요? 연초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사실 네. 작년 11월부터 계속 팔았어요. 예. 20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6월까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 바보라고 했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좋고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개인들은 돈 번다. 계속 올라갈 건데 왜 파냐? 그렇죠.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왼측을 가지고 매도했으니까 현금을 챙겨놓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밑에서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밸런싱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올라가는 건 난 괜찮아. 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워렌 버핏 선생님처럼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스타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복제할 거면 차라리 버크셔에서 사고 말지. 네, 그냥 그걸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장기 투자를 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주가가 한참 좋을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개별주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리밸런싱과 대응 전략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나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뭐 여러 가지 보유 주식이 있다. 어떤 거부터 처분하는 게 맞을까요? 모르는 것부터 팔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렇죠. 내가 이거 모르면 올라간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잘 할 수가 없죠. 뭐 어떤 문제들이 보통 생기냐면 잘 모르는 주식일 때 손실 혹시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왜 웃겠어요? 네. 20-30% 손실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본전만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본전만 되면 나 국장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전만 되면 팔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네. 또 포모에 빠져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먼저 자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고 안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정말 좋게 본다 그러면 네. 3년, 5년 내가 그냥 묻어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괜찮다. 그럼 나는 버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 10년 투자할 건데요 라고 하면 전 말릴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10년 사이클 유지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현대차 10년 투자할 거야라고 한다면 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시점이라도. 현대차의 본업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현대차의 본업 비즈니스가 쉽게 꺾일 거냐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면서 브랜드의 가치는 조금씩 갖춰갈 것 같은데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2010년 11년에 한번 도약했던 게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생산하면서 도약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현대도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생산하는 거 플러스 엔비디아의 제휴 같은 것들이 지금 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로봇 관련된 비즈니스 성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현대차를 언제 꺾을 거냐 그러면 반대로 만약 현대차의 점유율이 진짜로 미국 시장에서 꺾여요. 완전히 평판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럼 팔아야죠. 피지컬 AI를 봤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예. 팔아야죠. 그런 판매에 대한 매도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길게 본다. 10년을 본다 그러면 현대차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나 기업의 어떤 경쟁력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서 내가 중기 장기로 볼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먼저 팔고 길게 봤을 때 괜찮은 것들은 놔두고 중간에 애매한 것들은 비중을 조절해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를 알고 있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남들이 좋다 그랬으면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저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순신 장군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뭔가요? 이순신 장군님 일단 23전 23승을 거뒀죠. 전 세계 해전사에서 이순신 장군만큼의 승전을 거둔 장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만큼 승리를 거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가장 큰 동력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철저한 준비 태세 플러스 지속적인 첩보 작전,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다면 100% 승률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어느 투자자든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해전사에서 이순신 정보밖에 안 된 걸 투자사에서 누군가 한 명이 무조건 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럼 100% 투자 전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포기하고 그럼 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만 성공한 게 아니니까 조선 수군도 성공했다. 수군의 전략은 뭐냐?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분을 따라간 거죠. 그거는 뭐냐? 시장에서 보면 매크로. 내가 이걸 공부하는데 매크로 상황을 보면서 또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거시적으로 봐서. 그렇죠. 근데 시장을 전체로 잘 파악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전략도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시간도 안 되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전략. 조선의 민초도 같이 승리했다. 조선의 민초는 눈치를 보는 거죠. 네. 신립장군을 따라갈까? 이순신 장군을 따라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 좋을 것 같아. 잘 맞출 것 같아. 전문가는 잘 알겠지. 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한 20, 30개 정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높겠죠. 맞출 확률이. 그리고 맞췄을 때 수익률도 높겠죠. 그러면 손절을 칼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65대 35 정도로 65가 승률이 높고 35가 안 된다 그러면 35에서의 손실을 7% 뭐 10%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5% 70% 되는 것에서 수익률을 10% 20% 이상 그냥 두는 거죠. 올라갈 때까지 두고 리밸런싱 내가 많이 올라간다는 비중 축소하는 형태로 조절하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수익률이 제가 볼 때 연평균으로 웬만큼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S&P보다는 더 잘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할 때 한 15% 정도는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축하면 되는데 100%저 사람 맞겠지 라고 하고 저 사람 말 듣고 몰빵 이렇게 하면 손실 날 확률이 커지고 원망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애초에 그 사람들도 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두고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 전략만 짜서 가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참고할 전문가를 정해두는 건 좋은데 최종 판단은 뭐 결국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원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삼전 닉스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삼전 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많이 물리주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냥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밑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 수익 구간에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약손절 하시는 분들. 약손절이라고 한다면 눈치 보다가 빠지니까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눈치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비중을 지금은 조금 줄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코스피에서 35일선을 좀 보고 있는데 35일선이 굉장히 지지선 역할을 했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줄여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포트폴리오 상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 전략 같은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 드리지는 않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 드린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수 있고 대응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상황을 좀 지켜볼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 요즘에 또 주주 환원 얘기가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자사주 소각과 배당 쪽으로 아마 나오겠죠. 어제도 보니까 샌디스가 14% 정도 올랐거든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을 대폭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죠. 그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했던 게 있어요. 내용이 24년부터 26년까지 우리가 배당을 할 거야. 근데 얼마를 할 거냐면 매년 일단 9.8조 원 배당을 줄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줄 건데 3년 동안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에서 3년간 주주 환원했던 거 빼고 그 자금의 절반을 주주 환원할 거야. 이거 보니까 한 130조 원에서 2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9.8조 원 합했을 때 올해 배당 수익률이 10% 가까이 되겠는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반영됐죠. 10% 환원하는데 주가가 20, 30% 올랐으면 반영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발표됐을 때는 오히려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기회로 사자라고 하시기보다는 한 템포를 약간 늦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분기당 375원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이번 분기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60조 원에서 한 120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한 1100조 원, 1200조 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주주 환원이 5%에서 10% 정도까지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계획을 발표했다면 SK하이닉스는 계획은 아니고 그냥 예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보긴 봐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에서 FCF 잉여 현금들을 모두 뽑아먹는 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되는 시점하고 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시점은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을까요? 반등 나올 때는 이제 수급 상황이랑 기술적 지표들을 많이 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업별로 펀더멘탈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펀더멘탈이라고 할 게 사실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냥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는데 수급이 개선될 수 있냐? 근데 이번에 보면 레버리지 ETF 규제를 하면서
원래 쏠렸던 게 6월 초에 아까 ADR이 지나치게 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쏠림이. 근데 그 쏠림을 반대로 돌렸기 때문에 코스닥이 30% 40% 올랐고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전만 하더라도 바닥 대비 70% 올랐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면 저는 바닥에서 50% 60% 이상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따라가시는 것들은 진짜 위험하다. 근데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의 조건은 뭐냐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서 2분기 실적만 탁월한 기업들 일단 봐야 된다. 1분기는 말고 2분기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이미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근데 2분기에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화장품, OEM이라고 해서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가 좋았거든요. 1분기에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이 조정장에서 역사상 최고가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 식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좋고 앞으로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은 눈여겨보시되 실적이나 어떤 이슈가 크게 없는데 반등이 나왔던 기업들은 좀 경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코스피 시장에서 하반기에 이슈가 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피에서 하반기 이슈라고 한다면 반도체 실적이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아직은 대응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낙폭과대가 좀 심했고 이런 것들 기업들은 일부 담아도 괜찮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되 다른 쪽도 무게추를 둔다 그러면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바벨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식 공부하려고 이 내용 열심히 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지식 자체에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리에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심리. 생각보다 심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전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려요. 하나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을 아는 건 시장을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 나를 아는 건 나의 심리와 나의 투자 성향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투자자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공부가 돼 있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공부할 시간이 있지? 이것부터 판단하신 다음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성향을 안 상태에서 나의 성향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성향을 벗어나지 말자.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잘 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난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이 무슨 돈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당장 쓸 돈인지 빌린 그렇죠. 돈인지. 제가 이번에 올해 초부터 한 5월, 6월까지 정말 짐 싸들면서 말렸던 투자가 있어요. 집 팔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니면 중도금 갖고 투자도 되냐고. 다 말렸습니다. 집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을 건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바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아니면 2년 내에 필요한 돈들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에 전세 자금으로 투자한 분도 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신규 분양지에 계약 취소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로 필요한 자금들을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지금 이 자금을 어떤 식의 어떤 정태의 투자 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건지 알고 네임표, 꼬리표를 붙인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